안녕하세요. 부동산 몽땅 박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그 최원철의 상가 투자 바이블 파트 11 상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상가 임대차 중에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정도는 알아야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1부터 8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정도는 알아야지 지역별 환상 보증금,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장사를 더 하겠다고 한다.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가 버렸네.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네. 임차인이 월세를 입금 안 하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줘야 한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항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차분히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그 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에 보장을 두고 임차인에게 불리함의 효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을 전체 2년 후에 뭐 무조건 이제 명도를 해야 된다, 비워줘야 된다. 아니면은 특약사항에다가 월 차임을 연 뭐 8% 이상씩 인상하기로 한다. 또 뭐 이제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예전에 이제 흔히 그런 사항을 이제 특약사항에 적었었는데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은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문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계약서 쓸 때 그런 문구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고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굳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권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연 5% 이내에서 협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상임법을 벗어나서 뭐 과하게 인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조항은 의미가 없는 조항이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이 부분은 이제 그 2018년도 10월 16일 날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이 법이 적용을 받는 분도 있고 기존에 계약을 해서 아직 이제 그 2018년도 10월 16일 이후까지 이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보호를 못 받는 분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요 파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실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 법도 2015년 5월 13일 날 법이 개정이 됐는데 임대인이 계약이 이제 뭐 5년 만기가 끝났던지 10년 그 이제 계약갱신 요건이 다 끝나서 임차인을 내보낼 때도 임대인이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세요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임차인이 반드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법 조항입니다. 이 부분도 해당 파트가 되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1 상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 정도는 알아야지 페이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정의는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이 된 법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 차임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문제,
임차 건물에 대한 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건물 임차인들을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즉, 상가 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어떤 법 조항들이 있는지 페이지 394페이지를 보시면요. 보증금에 의한 제한, 환산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장, 최우선 변제권.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많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갱신 요구권은 2018년도 10월 16일 날 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 5년에서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많이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6번째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시면은 어떤 건물에 상가 임대차 법이 적용될까? 페이지 396인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모든 상가에 다 적용되지는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상가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제2조 1항에서 이 법은 상가 건물에 이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임대차 목적의 주된 부분을 반드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포함함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해당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해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한번 저희가 볼게요. 제가 이제 간단히 예를 이제 몇 개를 이제 사례를 들어봤는데 미등기 건물, 저희가 이제 미등기 건물 많이 있죠. 등기 안 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이나 부설 건축물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게 임대인하고 관련된 법이지 임대차 관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반드시 이제 거기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시설을 하더라도 이게 단순 제조업이 아니고 단순 제조가 아니고 이 안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이것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상가인지 주거용인지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주거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상가로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에서는 목적물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4번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저희가 간혹 가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항력에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이제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최우선 보증금 반환해서 이제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보호를 못 받는 거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지 사업자 등록만 없기 때문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소액 보증금 반환 변제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를 못 받는 거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그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이런 것들은 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데, 비영리법인, 비영리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흔히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은 저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는 사업자 고유 번호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일반 고유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동창회나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뭐 교회는 이제 종교시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자선단체나 동창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품 보관 등 사실행위 이 부분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보통 나대지에 창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놓고 단순히 상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어떤 영업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고 있고 한쪽에다가 컨테이너를 작게 놓고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필지가 나눠져 있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일반 창고에서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부속 건물에 대한 창고 이 부분을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해석할 때, 영업행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상품을 보관한다라고 보지 않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술활동 공간, 여기서는 이제 그 뭐 동창회나 이런 곳에서 단순히 춤추기 위한 공간이나 아니면은 뭐 작품 전시,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옷을 만드는 행위나 어떤 그 예술 활동 자체는 영업 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종교시설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교회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점집, 기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없고, 고유번호가 부여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업자를 내고 있지 않고 해서 종교시설 자체는 영업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자 등록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를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역별 환산 보증금 같은 경우도 그 계속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뭐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금액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변천사, 금액이 변경됐던 그 변천사부터 해서 현재 적용되는 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다음 시간에 그 지역별로 환산보증금 계산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파트 11 상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상가임대차 첫 번째 파트를 이제 오늘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그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